오늘도 김 회장은 넓은 응접실 소파에 몸을 맡긴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몸의 피로감이 쉽게 가시지 않았죠. 30년간 일궈온 대기업 제국을 이끌어온 그였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회사에 머물기조차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시작되는 임원회의도 이제는 부담스러웠죠. 예전 같으면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을 읽으며 하루 일정을 점검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요즘은 아침에 눈 뜨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몸무게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식욕도 예전 같지 않았죠. 아버님,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며느리 박선영이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선영은 회장의 건강을 챙긴다며 자주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죠. 겉으로는 완벽한 효부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녀의 눈빛 깊숙한 곳에는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난 후부터 특히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죠. 고맙네, 선영아. 요즘 잠이 잘 오지 않아서 고생이야. 김 회장은 처방받은 수면제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권한 약이었지만 복용할 때마다 몸이 더욱 무거워지는 기분이었죠. 머리도 맑지 않고 판단력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선영은 회장이 약을 복용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몇 주 전부터 회장의 약통을 몰래 확인해왔고 처방전까지 복사해두었죠.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회장, 소유의 부동산 목록과 주식 지분 구조를 샅샅이 조사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강남의 빌딩 12개, 분당의 아파트 단지, 그리고 회사 지분 60%까지 모든 것이 곧 자신의 손에 들어올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죠. 아버님께서 편히 쉬셔야 회사 일도 원활히 돌아갈 테니까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사실 그녀는 회장이 하루빨리 일선에서 물러나기를 바라고 있었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영원히 방해가 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그녀의 손바닥 안에 있었고 이제 남은 건 김 회장뿐이었죠. 그날 밤 11시 선영은 조용히 회장의 약통에 손을 댔습니다.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와 겉모습이 똑같지만 성분이 전혀 다른 약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수백억 원의 재산에 대한 탐욕이 마지막 남은 양심까지 집어삼켰죠. 다음날 오전 10시경 김 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컥하며 바닥에 떨어졌고 이어서 그의 몸도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갔죠. 아버님. 마침 집에 있던 선영이 급히 달려와 회장을 부축했지만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1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영은 겉으로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계획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죠.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라고 외쳤지만 실제로는 회장이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응급처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주치의는 심각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불러 모았죠. 환자분의 혈액에서 치사량에 가까운 수면진정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현재 중태이며 언제 깨어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지만 선영만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죠. 중환자실 앞에서 울먹이는 선영의 모습은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아버님께서 평소 약을 잘못 드신 건 아닐까요? 그녀는 오히려 회장의 실수인 것처럼 몰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제 모든 게 내 손에 들어온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없어. 그날 저녁부터 선영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회장의 서재에 들어가 중요한 서류들을 확인했죠. 부동산 권리증, 주식 증서, 각종 계약서들이 정리된 금고를 열어보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재산 목록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모든 문서를 촬영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회장명의 통장들도 하나씩 확인해봤습니다. 주거래 은행만 해도 5군데였고 각 계좌마다 수십억 원씩 들어있었죠. 선영은 이미 몇 달 전부터 회장의 도장과 서명을 연습해왔기 때문에 필요할 때 언제든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아버님 상태가 어때? 늦은 시간에 남편이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선영은 즉시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죠.
의사 선생님이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대요. 이제 우리가 회사 일을 책임져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고에 충격받은 나머지 아내의 속셈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잠들지 않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회장이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후견인 지정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었죠. 그리고 그 후견인은 당연히 며느리인 자신이 되어야 했습니다. 모든 재산과 회사 경영권까지 손에 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었죠. 사흘째 되는 날 새벽 5시, 김 회장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이지는 않았죠. 뇌는 완전히 깨어 있었지만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죠. 중환자실의 차갑고 무기물적인 냄새,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전도 기계 소리, 그리고 자신의 몸에 연결된 각종 관들까지. 의료진들은 여전히 그를 혼수 상태로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맥박을 재고 체온을 확인할 때도 김 회장은 의식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하지만 귀는 또렷했고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예민하게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오후 2시경 익숙한 목소리가 병실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정말 깨어나지 않을까요? 선영의 목소리였죠. 이어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뇌파 검사 결과도 계속 미미한 상태고요. 김 회장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가족의 걱정스러운 대화와는 느낌이 달랐죠. 그럼 법적 절차를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선영의 질문에 남자가 답했습니다. 후견인 지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의식불명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의사소견서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가족들의 동의인데 아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편은 제가 설득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누군가 회사 일을 책임져야 하잖아요. 선영의 목소리에서 간계가 묻어났습니다. 김 회장은 그제야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죠.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고 심지어 법적 절차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영이 다시 물었습니다.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환자 명의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생깁니다. 매각도 가능하고 명의 변경도 가능하죠. 다만 절차상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차근차근 진행해야 합니다. 김 회장의 가슴에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30년간 피땀 흘려 일궈온 모든 것을 며느리가 가져가려 한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죠. 하지만 동시에 냉정함도 찾아왔습니다. 지금 당장 깨어났다고 밝히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었죠. 선영이 어떤 수를 써서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분명 계획적인 범행이었을 것입니다. 회장님의 개인 금고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선영의 질문에 남자가 답했습니다. 후견인 지정 후에 법원 명령으로 강제 개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니까 혹시 평소에 사용하던 번호를 아신다면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거겠죠. 몇 개 시도해 볼게요. 선영의 목소리에서 탐욕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김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계속 혼수 상태인 척하면서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완벽한 복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죽은 줄 알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반격할 때였죠.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 김 회장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선영아, 내가 이길 줄 알았나? 아직 게임은 시작도 안 했다. 그날 밤 11시, 김 회장은 간호사가 마지막 회진을 마치고 나간 후 조심스럽게 움직임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손가락 끝에 약간의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죠. 며칠간의 의식 회복으로 독성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침대 옆 콜벨을 간신히 누르지 않고 대신 휴대폰을 찾기 위해 노력했죠. 다행히 휴대폰은 침대 옆 서랍에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충실 비서였죠. 김 회장과 20년 넘게 함께해온 그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충실아, 나다. 김 회장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의식을 찾으신 거예요? 이 비서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죠.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라.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특히 선영이에게는 절대로. 김 회장의 지시에 이 비서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1시간 후 이비서는 간병인 복장을 하고 조용히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야간 근무자들에게는 새로운 간병인이라고 둘러댔죠. 김 회장을 보는 순간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 정말 다행입니다. 충실아, 나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김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의지만큼은 확고했습니다. 내가 깨어났다는 사실은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선영이가 나를 죽이려 했어. 뭐라고요? 이비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상황을 이해했죠. 최근 며느리 박선영이 회사 일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회장의 개인 비서실에도 자주 나타났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약을 바꿔치기 했을 거야. 평소 먹던 수면제 말이다. 김 회장은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현이 내 재산을 모두 가져가려고 법적 절차를 밟고 있어. 후견인 지정부터 시작해서 말이야. 이비서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죠?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김 회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 지금 상황에서는 내 말만으로는 안 돼. 오히려 선영이가 내가 착각하고 있다고 우길 수도 있고. 김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른 후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선영이가 스스로 올가미에 걸려들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비서가 물었습니다. 넌 이제부터 이중첩자가 되어야 해. 김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선영이에게 접근해서 내 편인 척하는 거야. 내가 정말 깨어나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이야. 이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 씨를 속여서 증거를 잡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래. 그리고 내 금고와 중요 서류들 접근 기록을 모두 저장해둬. CCTV 영상도 확보하고 병원 측 진료 기록과 약물 투여 내역도 조사해라. 김 회장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치밀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혹시 선영 씨가 또 다른 수를 쓰면 어떡하죠? 진짜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이비서의 걱정에 김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미 한 번 죽을 뻔했는데 뭐가 더 무섭겠나. 그리고 내가 계속 혼수 상태인 줄 알면 굳이 위험을 감수할 이유도 없을 거야. 김 회장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기억해라, 충실아.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그리고 죽기 전에 반드시 복수할 거야. 이비서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느님이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이비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김 회장과 세운 치밀한 계획을 되새기고 있었죠. 오늘부터 그는 박선영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비서님, 수고 많으십니다. 선영이 회장실로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그녀의 얼굴에는 가식적인 슬픔이 묻어 있었죠. 아버님 상태는 어떤가요? 안 좋습니다, 며느님. 이비서는 의도적으로 침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시더군요. 이제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선영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회에서도 궁금해하고 있고 사실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됩니다. 이비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께서 평소 중요한 결정들을 혼자 내리셨는데 이제는 누군가 대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법적으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가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비서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대답했죠. 후견인 지정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 중에서 누군가 회장님을 대신해서 법적 권한을 가져야 하니까요. 그런 권한이 있으면 회사 경영과 재산 관리도 가능한 건가요? 선영의 질문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물론입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모든 재산과 사업을 관리할 수 있어요. 이비서는 마치 선영을 돕는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회장님의 개인 금고와 주요 서류들에 접근하려면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선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혹시 이비서님이 아시는 건 없나요? 금고 비밀번호는 회장님만 아시고. 이비서가 잠깐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사용하시던 번호들이라면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회장님 생일이나 회사 창립일 같은 그런 번호들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선영이 간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비서는 김 회장과 미리 정한 가짜 번호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실제로는 전혀 다른 번호였지만
선영이 시도하는 모든 행동을 추적하기 위한 미끼였죠. 하지만 며느님, 혹시 누군가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선영이 긴장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회장님께서 평소 보안에 민감하셔서 중요한 장소들에는 모두 CCTV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집 서재나 회사 금고실 같은 곳 말입니다. 이비서의 말에 선영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죠.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할 생각이에요. 법원 허가도 받고요. 그게 좋겠습니다. 이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님,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뭔가요? 회장님께서 평소 중요한 서류들을 은행 대여금고에도 보관하고 계세요. 특히 주식 관련 서류들이요. 이비서는 또 다른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곳 접근하려면 본인 확인 절차가 까다로운데 후견인 지정 서류가 있으면 가능할 거예요. 선영은 점점 흥미진진해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은행은 어디인가요? 한국은행 본점 지하 대여금고실입니다. 회장님께서 가장 신뢰하시는 곳이거든요. 이비서가 답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거짓이었죠. 실제 서류들은 완전히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비서님께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선영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깨어나시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가족들끼리 힘을 합쳐야죠. 당연한 일입니다, 며느님. 이비서도 가식적인 미소로 답했습니다. 속으로는 선영이 얼마나 더 깊숙이 함정에 빠져들지 기대하고 있었죠. 일주일이 지나자 선영의 움직임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법원에 후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의사소견서까지 준비해둔 상태였죠. 남편을 설득하는 것도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이런 상태에서는 누군가 회사를 책임져야 해요. 나라도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남편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고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줘. 나는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그의 무기력한 반응은 선영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였죠. 선영은 이제 본격적으로 위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김 회장의 서명을 연습해왔고 필체 모방에도 자신이 있었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짜 유언장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모든 재산과 회사 지분을 며느리 박선영에게 위임한다는 것이었죠. 이비서님, 혹시 회장님께서 평소 유언에 대해 말씀하신 적 있나요? 선영이 교묘하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직접적으로는 말씀 안 하셨지만 며느님을 많이 신뢰하신다는 얘기는 종종 하셨죠. 이비서는 김 회장과 짜놓은 대로 답했습니다. 특히 회사 경영 감각이 뛰어나다고 자주 칭찬하셨어요. 선영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다음 수를 준비했습니다. 임시 이사회 소집이었죠. 회장이 의식불명 상태에서 회사 경영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사회 당일 오전, 선영은 검은 정장을 입고 회사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위조된 유언장과 각종 서류들이 들어있었죠. 오늘 이후로는 모든 게 바뀔 거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주요 임원들과 이사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죠. 안녕하십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불러내서 죄송합니다. 선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며느님, 회장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전무이사가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회복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합니다. 선영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답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영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버님께서 평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준비해두신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녀는 위조한 유언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이 문서에 따르면 회장님께서 의식불명 상태가 될 경우 저에게 임시 경영권을 위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돌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명이 정말 회장님 것인가요? 한 이사가 의심스러워했죠. 물론입니다. 이비서님도 증인으로 서명하셨고요. 선영이 이비서를 바라봤습니다. 이비서는 김 회장과 미리 짜놓은 대로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이런 중요한 결정을 이렇게 급하게 내릴 수는 없지 않나요? 다른 이사가 반대했습니다. 지금 회사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선영이 준비해온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경영 공백이 길어질수록 더 큰 손실이 생길 거예요. 아버님께서도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선영은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후견인 지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법원에서 승인이 나면 제가 아버님의 모든 재산과 사업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더 이상 가식적인 겸손함이 없었죠. 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일부 이사들은 선영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고 있었고 일부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선영은 이미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한창 진행 중일 때 회의실 밖에서는 또 다른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비서가 휠체어를 밀고 조용히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죠. 휠체어에는 담요로 몸을 감싼 김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집중 재활치료를 받으며 몸의 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한 상태였죠.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회장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죠. 지금이 적기야, 충실아. 김 회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선영이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진실을 드러낼 때다. 회의실 안에서는 선영이 임시대표이사 취임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박선영이 임시대표이사로 회사를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몇몇 이사들이 주저하며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죠.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아버님을 대신해서 회사를 책임지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구조 조정부터.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이 비서가 휠체어를 밀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처음에는 아무도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담요에 가려져 있었거든요. 누구십니까?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인데. 선영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휠체어에서 담요가 벗겨지자 김 회장의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모두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죠. 김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다, 선영아.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선영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뒤로 물러섰죠. 어떻게? 의사 선생님이 깨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의사가 뭘 안다고. 김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깨어 있었는지 아나? 선영은 이제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저 회사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김 회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내 재산을 가로채려고 위조 유언장까지 만들면서. 이 비서가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보시죠. 며느님이 회장님을 독살하려 했던 증거들입니다. 첫 번째는 병원의 독성 검사 결과였습니다. 회장님의 혈액에서 검출된 약물은 처방받으신 수면제의 10배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실수로 복용할 수 있는 양이 아니죠. 두 번째는 집 서재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며느님이 회장님의 약통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선영과 변호사의 대화 녹음이었습니다. 이 녹음에는 며느님이 회장님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선영은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저는 정말로. 오해? 김 회장이 휠체어에서 일어서려 애썼습니다. 이 비서가 재빨리 부축했죠. 내가 내 약을 바꿔치기 한 것도 오해고 내 재산을 노린 것도 오해라는 거냐? 회의실 밖에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이 비서가 미리 연락해둔 상태였죠. 박선영 씨, 살인미수와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선영은 수갑이 채워지면서 절규했습니다. 당신이 깨어난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그녀의 고백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었죠. 김 회장은 냉정하게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내 인생을 하루아침에 빼앗으려 했던 내가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거냐? 선영이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김 회장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묘한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30년간 믿고 의지했던 가족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이사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임시대표이사가 되려던 사람이 살인미수범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전무이사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김 회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선영이가 너무 교묘하게 속였거든요. 저조차도 마지막 순간까지 의심하지 못했으니까요. 이 비서가 회장을 휠체어에 앉히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병원으로 돌아가셔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는데. 아니야, 충실아. 김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있어. 기자들이 몰려올 텐데 제대로 된 설명을 해줘야지. 1시간 후 회사 로비에는 각종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 회장의 기적적인 회복과 며느리의 살인미수 사건이 알려지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었죠. 김 회장은 이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겪은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회장은 차근차근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약을 바꿔치기 했는지, 자신이 어떻게 의식을 되찾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는지까지 상세히 밝혔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었습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은 것도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말이죠.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회사 경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김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후계 구도를 완전히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혈연 관계보다는 능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승계 시스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이 판단할 일입니다. 김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어떤 이유로든 남의 생명을 해치려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김 회장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빠른 회복을 기적이라고 표현했죠. 회장님, 강한 의지력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병실에서 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면회를 왔을 때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죠. 아들 역시 아내의 범행에 충격을 받아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김 회장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 다만 이제부터는 더 신중해야 해. 그날 밤 김 회장은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죽더라도 지켜야 할 건 지키고 죽어야 합니다. 내가 쌓아온 것들, 내가 믿어온 가치들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진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후 선영은 살인미수와 문서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회장은 법정에 나가지 않았지만 판결 소식을 들었을 때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죠. 정의가 실현된 것에 안도하지만 한 가족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김 회장은 진정한 회복을 위해 요양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나가기 시작했죠.